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전홍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그 칠판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갖고 계신 거기에도 아마 제 자료가 좀 있나요? 네. 그 자료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일요일 아침인데도 많이 와주셨네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대치동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강남 8학번 원조 치맛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아주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가 주 6일 근무였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직장을 다니셨거든요, 그때. 그럼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날 오후나 일요일을 통해서 이런 입시 설명을 많이 다니셨죠.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그런 시점에 어머니가 주 6일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나 첫째 아들을 위해서 입시 설명을 쫓아다니는 걸 보면서 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얘기했습니다. 엄마, 그럼 왜 이렇게 다니냐고. 엄마가 안 하게 내가 공부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좀 집에서 쉬라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꿋꿋이 다니셨어요. 생각해보면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입시학원을 다니면서 알았던 그 지식이 저한테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굉장히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릴 텐데 가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증거 삼아 애를 잡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이제 마음으로도 전달하시고 또 이성으로도 전달하시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엄마가 말이야 하고 무언가를 얘기하시면 애 안 듣습니다.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부터 이렇게 오는 걸 보니까 저희 엄마 생각이 나서 아니 뭐 여러분 나이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그 수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됐고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이게 안 넘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네. PPT 좀 됐다. 됐네요. 됐습니다. 저는 이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온라인 스카이듀 1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투스에 와서 이투스 제가 대표 강사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모든 학원에서 제가 마감을 기록한 이런 강사고요. 그리고 수업을 시작한 지는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제가 40대 후반이에요.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거는 이겁니다. 저는 20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지각도 안 해봤고요. 단 한 번도 결석도 안 해봤습니다. 원래 저처럼 이렇게 키 작고 땅따란 사람 전 안 아파요. 그래서 저는 많이 벌어서 아이들이 쓰는 어떤 교재나 그리고 아이들이 쓰는 현장 자료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저는 사교육 강사잖아요. 저는 입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가지는 욕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교육 강사로서 20년 동안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이들의 그 성적을 올려주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년 입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지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입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디에 대해서 클릭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잘 안 먹어요. 됐다. 어렵네요. 됐다.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올해는 EBS 출제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2022 수능 영어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그러니까 이번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내년에도 이어질 거란 말이죠. 보시면 먼저 EBS가 직접 연계 플러스 간접 연계까지 해서 70%였거든요. 여러분들 받고 계신 그 자료에도 이게 있어요. 안 보이시면 같이 보셔도 되고, 그래 집에 가서 요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수단으로 쓰세요. 작년까지는 EBS 70%가 이제 반영이 됐는데 올해는 직접 연계가 폐지가 됐습니다. 직접 연계가 폐지됐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EBS에 나와 있는 똑같은 지문이 수능에도 나왔던 건데 그게 이제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간접 연계로만 50%를 출제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51%가 출제되었다고 해요. 간접 연계는 뭐냐라고 하면 중계 지역에 살기 좋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EBS 교재에 나왔다면 수능에 중계 지역의 주거 환경이 훌륭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재하고 주제가 동일한 것이 수능에 출제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간접 연계의 어떤 출제 방침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EBS 지문을 풀어봤을 때 EBS 저는 모든 교재를 다 풀어봤단 말이에요. 그 모든 교재를 풀어봤을 때 내가 수능 지문을 딱 봤을 때 나 이 지문 아는 건데 하고 답을 딱 찍을 수 있는 지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문들이 다 그냥 비연계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제 EBS 교재를 우리 아이가 안 풀어도 되느냐? 그 얘기 좀 다른 문제예요. 자, 보세요. 1번. EBS 교재를 풀어봤을 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문은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출제 방식이 유사한 지문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33번, 34번 빈칸 문제랑 38번, 39번 문장 서입 문제가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했거든요. 예를 들어 33, 34번 같은 빈칸 추론 문제는 대조의 글을 물어보는 거고 문장의 반복을 물어보는 거였고요. 38번, 39번 문장 삽입 문제는 그러니까 연결사나 지시어나 대명사를 쓰지 않고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게 하고 물어보는 이런 형태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EBS 교재에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EBS 교재 중에 어디가 많냐면 그 중에서도 수능 완성, 맨 마지막에 나온 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EBS 교재를 풀어봤을 때 직접적으로 그 지문이 바로 떠올라서 답을 찍을 수는 없지만 EBS에서 추구하는 많은 출제 방식과 유사한 지문들은 굉장히 많이 보인다. 따라서 EBS 교재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EBS 연계 교재는 올해도 3권, 수특, 영독, 수능 완성이었고요. 내년에도 수특, 영독, 수능 완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특하고 영독까지는 학교 내신에 들어가요. 수능 완성은 학교 내신에 안 들어갑니다. 수특하고 영독은 언제 나오냐면 2월 달에 나오고요. 수능 완성은 6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특하고 영독은 풀어봐요. 왜냐면 학교 내신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수능 완성까지는 미처 안 풀어보는데 수능 완성이 가장 중요한 그런 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EBS를 풀어야 되냐? 아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수특하고 영독은 학교 내신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수특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에 들어가고요. 영독 같은 경우는 학교 1학기 기말고사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는 벌써 정시 파이터가 됐어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미 정시 파이터가 돼 있다는 그 아이들도 3학년 1학기 내신을 챙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6대4 정도로 수시로 더 많이 뽑는다. 아이가 오직 한 가지 카드만 가지고 대학에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엄마,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 무조건 정시로 갈 거야. 위험해요. 왜냐면 대학에 갈 수 있는 많은 카드가 있는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무조건 정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써서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자기를 더 좁은 길로 몰아가는 길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당연히 3학년 1학기 내신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그 내신 교재가 제가 나눠드린 그 큰 책이에요. 그 큰 책을 보시면 그게 이제 EBS 교재입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내신을 대비하기 위한데 거기 보시면 안에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연계가 폐지가 되고 간접 연계가 나오지만 이 중계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모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내신은 아직도 직접 연계가 나옵니다. 선덕고등학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 저기 이쪽에 외고 이런 것들 다 직접 연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연계를 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투스에서 이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제 현장에 오는 아이들한테 너 수시를 듣니? 너 내신 준비하니? 그럼 이제 이 책을 주고 너 수시 준비 안 하니? 그럼 이 책을 안 주고 그럼 치사하니까 그냥 다 줬습니다. 애들에게 공책에 다 줬어요. 이게 다 3만 원이거든요. 다 줬습니다. 인터넷에는 팔았어요. 근데 현각 애들은 다 공짜로 줬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도 완벽하게 3학년 이렇게까지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제 3점 배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3점 배점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절대평가예요. 그럼 이제 90점 이상이 되면 세이브라는 얘기죠. 1등급은. 수학은 90점 1등급하고 100점 1등급이 달라요.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서 다르거든요. 영어는 안 그래요. 영어는 100점 1등급하고 91등급이 똑같습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어요. 자, 그럼 이제 90점 이상을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90점이라고 하는 건 3점짜리 2개를 틀리고 2점짜리 2개를 틀리면 90점이 딱 나오죠. 그럼 세이브예요. 근데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없어요. 보통은 어떻게 틀리냐면 3점짜리 하나를 틀리든가 그럼 97점이죠. 3점짜리 2개를 틀리든가 3점짜리 2개를 틀리고 실수로 2점짜리 하나를 틀려요. 그럼 8점이 깎여갖고 92점이 됩니다. 아니면 3점짜리 3개를 틀려서 91점이 나와요. 90점으로 세이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88점은 되게 많아요. 왜? 어려운 문제 4문제를 틀리면 88점이 되거든요. 그럼 1등급하고 2등급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2등급은 당연히 맞아야 되고 2점짜리는 당연히 맞아야 되고 3점짜리를 단계적으로 맞춰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려워해야 하는 유형들이 바로
요런 유형들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원에서도 출제를 할 때 이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야, 이 문제들을 준비해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작문어휘가 3점, 어법이 3점, 그리고 주제 빈칸 순서는 똑같아요. 봐봐요. 다 똑같죠? 그러니까 주제 빈칸 순서는 무조건 3점짜리예요. 그리고 작년 수능에는 작문어휘와 어법이 3점이었는데 올해 6월달, 9월달 1차, 2차 모평에는 봐봐, 여기는 작문어휘인데 여기는 밑줄의 의미죠. 여기는 어법인데 여기는 어휘죠. 그러니까 작년 수능을 안 따라가고 올해는 여기 밑줄의 의미하고 어휘가 자꾸 3점짜리로 나온 거예요. 그래놓고선 수능에는 밑줄의 의미가 3점이 나오고 작년 수능처럼 어법이 3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됐다는 거죠. 이제 직접 연계가 사라져서 수능 영어가 한번 변했는데 변한 첫 번째 시험에서 이렇게 됐다는 건 이렇게 픽스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3점짜리가 밑줄의 의미, 어법, 주제, 빈칸, 순서, 문장 삽입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1번, 작년에 비해서 2년 연속 어법이 3점짜리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어법은 한 문제라 그래서 이런 학원에서 제가 어법을 설명하게 되면 선생님 이거 한 문제인데 꼭 해야 되는데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법을 만약에 설명 안 하면 나머지 모든 문제를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어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법은 보시다시피 2년 연속 3점짜리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어법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2번이 되게 우기한 재밌는 얘기인데 난이도 급상승을 막기 위해 난이도가 왜 급상승을 할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연계가 사라졌죠. 그리고 간접 연계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고 다 비연계라 그랬죠. 영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 확 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휘 유형, 그러니까 어휘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어휘 유형을 자 여기 뭐라고 되냐면 평이하게 출제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어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2점짜리로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 3점짜리로 출제되는 빈칸 두 문제 있죠. 그리고 순서 삽입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이번에 1등급을 결정하는 문제였을 것 같고요. 계속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빈칸 순서 삽입은 우리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주제 찾기입니다. 주제 찾기. 그리고 이 밑줄의 의미도 사실은 주제 찾기랑 똑같거든요. 결국 이번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긴 글을 읽고 이 글이 뭐에 관한 글이야? 네가 요약할 수 있겠어? 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애들이 진짜 요즘 못하는 일입니다. 요즘 애들이 제일 뭘 못하냐면 한자어를 몰라요. 그래서 영어는 차라리 이해하는데 영어를 해석해놓은 한글 해석본을 이해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인지하고 있어. 그럼 선생님 인지가 뭐예요?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자어가 약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입학 유형을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각 유형별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밑줄의 의미 21번은요. 그 전까지 3점짜리로 출제될 때도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약간 논란에 있을 만큼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밑줄의 의미는 좀 어려워요. 그 다음 주제 찾기도 어려웠고요. 그 밑에 있었던 2점짜리 제목 찾기도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답을 못 찍을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분명히 엄마 나 영어를 푸는데 시간이 모자라 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다는 얘기는 이퀄 단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단어를 많이 알면 시간이 부족할 리 없어요. 근데 단어를 적게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주제 찾기와 이 제목 찾기에서 답을 찍는 데는 어렵지 않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29번 어법 문제는 그동안 많이 출제가 됐던 관계대명사가 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법이라고 하는 건 그동안 계속해서 출제됐던 것이 또 출제되고 있다. 새로운 어법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2번 문제가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었어요. 그리고 1번하고 5번이 분사구문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분사구문이 상당히 어려운 문장의 구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법 자체의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9번에서. 30번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0번은 생각보다 쉽게 나왔다. 어휘 문제가 어렵게 나와야 되는데 30번은 좀 쉽게 나왔다는 얘기고요. 31번, 32번도 평이하게 나왔어요. 33, 34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고난이도 문제로 나왔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33, 34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EBS 교재랑 출제 방식이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9월 모의평가 문제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6월 끝나고 정리를 잘했는가 9월 끝나고 그 문제에 대한 정리를 잘했는가가 수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난이도는요 9월보단 쉬웠습니다. 이번 수능 난이도가 9월보단 쉬웠고 6월하고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근데 6월 모의고사도 아이들이 어렵다고 느꼈거든요. 따라서 이번 수능은 체감상으로 굉장히 좀 어렵다고 느꼈을 겁니다. 근데 9월보다는 확실히 어렵진 않았어요. 36, 37 순서 문제 어려웠고요. 38, 39는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38, 39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밌는 건 39번 문제가 3점짜리인데 38번 문제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4학년 수능 오답률 탑7을 제가 갖고 와봤어요. 이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7문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2021학년도까지는 이게 지금 정해진 거예요. 2022학년도는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좀 더 많이 값을 입력하면 이 값이 바뀌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문장 삽입이 여기 있고 빈칸이 여기 있죠. 애들이 많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빗줄의 의미도 약간 논란이 있을 만큼 많이 틀렸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시면 2점짜리 제목과 어휘 문제가 여기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휘 문제가 어떻게 나왔다 그랬어요? 쉽게 나왔다 그랬죠. 근데 오답률 탑7 안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전체적인 이 통계의 오류인데 이거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여기에 값을 넣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1, 2등급 아이들은 어휘랑 제목을 안 틀려요. 이 학원에 오는 애들만큼은 어휘랑 제목을 안 틀린다고요. 근데 이 EBSI의 이 값을 입력하는 아이들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있다. 그래서 오답률이 6, 70% 나와도 이거는 3등급 이하 애들이 틀리는 부분이지 1, 2등급 애들은 안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여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휘 문제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도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아이를 지도해야 된단 말이죠. 첫 번째, 무엇보다도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지금 정도의 난이도에서 단어만 한다면 3등급은 무조건 나온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3등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만약에 단어를 너무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책도 나눠드렸어요. 이 책은 지금 우리 현장에서 수업하고 있는 교재고 앞으로도 수업할 교재입니다. 제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좋은 어휘책은요. 이투스에서 나온 어휘끝, 이투스에서 나온 워드마스터, 메가스터디에 나와선 어휘끝, 그 책들이 좋은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제가 여기에 1억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재작년에 만들어 놓고 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엎어버렸어요. 다시 나온 책입니다. 제가 아무리 만들어도 어휘 끝하고 워드마스터의 그 수준을 못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췄어요, 책을. 그리고 제가 뭘 했냐면 그 어휘 끝하고 워드마스터가 2,000단어가 있거든요. 여기 4,600단어를 넣어놨어요. 양으로 승부했습니다. 질은 맞췄어요. 못 넘어서겠어요. 왜냐면 그걸 진짜 못 넘어서요. 왜냐면 그게 거의 20년 동안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책이거든요. 제가 이거 한 10년 동안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퀄리티는 맞췄고요. 단어를 다 넣어놨습니다. 자녀가 여기 있는 단어를 다 알면 수능 때 모르는 단어가 있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걸 다 나눠드렸고 이걸 1년 동안 거의 우리 수강생은 한 10번은 외우게 합니다. 계속 외우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애가 단어의 속도가 느리다? 점수가 안 나온다? 점수가 널뛴다? 무조건 단어 문제입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는 2등급에서 3등급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3등급입니다. 2등급은 잊으세요. 선생님 저는 1등급부터 4등급째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뭐죠? 그러면 4등급입니다. 1등급은 럭키했던 거예요. 또 무슨 얘기하냐면 선생님 저희 아이는 내신이 안 나와요. 근데 모의고사는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잘 나와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엄마 나 정시 파이터가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엄마가 얘기하죠. 너는 왜 학교 시험은 자꾸 못 보는데 모의고사는 잘 나오니? 라고 얘기하면 엄마 학교 선생님이 시험을 너무 이상하게 내. 이게 아주 전형적인 레파토리입니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애들을 가르쳐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시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럴 리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왜 내신이 안 되고 그 모의고사만 잘 나오냐면 그게 바로 선행학습발이에요. 아이가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갈 때 엄마들이 걱정이 되니까 학원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중3을 가르쳐 봤거든요. 중3을 갖고 뭘 가르치냐면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를 계속 반복해서 풀게 하고 거기에 있는 모의고사 단어를 외우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모의고사 문제에 답 맞추는 것에 굉장히 기계적으로 답을 맞출 수 있게 돼요. 그게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영어 학원에서 가장 좋은 학원은요. 단어를 많이 외우게 하고 해석을 하게 하고 문법을 가르치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에요. 근데 그런 학원이
인기가 없어요. 애들이 재미가 없거든요. 애들이 그런 학원 안 다녀요. 애들은 단 맞추는 걸 좋아하거든요. 동그라미 치고 이런 재미 학원을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애들이 계속 다니게 하려면 그런 걸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중3하고. 그럼 그 아이들이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갈 때 자기가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들 기계적으로 단 맞추는 것이 딱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딱 넘어가는데 학교 수업은 열심히 들어야 되고 그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 선생님이 요구하는 접근 방식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꼼꼼하게 필기를 해야 돼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 선행학습발로 다다닥 답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더 쉽다고 느끼는 거예요.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자, 이제 그 환상이 깨질 거예요. 언제? 이번 주. 이번 주에 2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이제 빠르면은 11월 모의고사, 이번 주 목요일 날 수요일인가 치르는 그 11월 모의고사가 어렵고요. 내년 3월 모의고사가 어려워요. 그럼 이때 갑자기 점수가 훅 갑니다. 그럼 아이가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그래 내가 정치 파이터가 됐는데 왜 내가 이 점수가 안 나오지 생각을 해요. 왜 안 나오겠어요? 따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점수가 잘 나와서 따로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행학습발이 이제 거덜난 거예요. 이제 이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순간 확 거덜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딱 돼갖고 첫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모든 과목이 안 나와요. 특히 영어가 확 안 나옵니다. 자,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몸을 바짝 낮추고 내 실력이 지금 이거구나 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뭐 하냐면 옛날 생각을 해요. 나 옛날에 잘했는데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잘했는데 하고 자꾸 건방진 생각을 하고 자꾸 굉장히 수준 높은 수업을 들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받은 그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겸손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을 찍을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되고 공부할 땐 철저하게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잘 나왔던 애들이 3학년 때 안 나오면 갑자기 그런 거품이 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굉장히 겸손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3점짜리인 주제찾기와 밑줄의 의미 유형을 통해서 대입하기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20년 동안 가르쳤죠. 20년 동안 가르치면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애가 누군지 알아요? 국어를 못하는 애. 영어를 못하는 애. 국어를 못하는 애가 제일 어려워요. 이게 요즘 애들의 가장 트렌드예요. 국어를 못해요. 국어의 비문학을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국어의 비문학을 듣는 방법이기도 해요. 국어를 잘하셔야 됩니다. 긴 지문을 알아야 돼요. 주제찾기와 밑줄의 의미가 계속 그런 걸 물어보고 3점짜리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빈칸 순서 삽입. 빈칸에서 나오는 3점짜리 2개, 순서하고 삽입이 나오는 3점짜리 2개, 그리고 2점짜리지만 3점짜리만큼 어려운 그 순서 삽입 문제가 1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커리가 끝나게 되면 EBS 교재 돌려야 됩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교재보다도 EBS 교재가 가장 출제 방식이 유사해 보입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녀가 수시로 가길 바라세요? 아니면 정시로 가길 바라세요? 제가 작년까지 노량진에서 10년 동안 재수생을 가르쳤어요. 작년에 이제 그 건물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건물이 폐쇄가 되어갖고 이제 학원이 날아갔는데 제가 10년 동안 재수생들 가르쳤단 말이에요. 재수생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재수생들이 첫 1교시가 아침 7시 반에 시작됩니다. 재수생이 7시 반에 시작돼요. 그러면 일찍 오는 애들은 학원 문을 7시에 열거든요. 7시에 학원 앞에서 기다려요. 문 열릴 때까지. 그리고 학원 간판풀에서 단어를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멘탈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7시에 여러분들 자녀들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죠. 자고 있어요. 그럼 고3 애들이 학교 가면 뭐 하는 줄 알아요? 빵 먹어요. 점심 먹고 빵 먹고 저녁 먹어도 빵 먹어요. 재수생 애들은요, 오전까지 수업 듣고요, 오후에 밥 먹고 1시부터 밤 10시까지 풀 자습을 합니다. 그 아이들의 어떤 공부 시간과 멘탈은 고3하고 완전 달라요. 그리고 재수생들 수업하잖아요. 책을 안 갖고 온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고3 애들은 반 정도가 안 갖고 옵니다. 왜 안 갖고 와요? 라고 묻지도 않아요. 우린 저희 다 복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아예. 재수생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를 겪은 애들은 멘탈이 다르거든요.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가 절대로 재수하길 바라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수시로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 수시로 가기가 쉽냐? 자, 보세요. 이게 수시로 갔을 때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걸 지금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시면 서강대, 국영수 합쳐서 3개 6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5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5라고. 자, 자신의 자녀가 수시로 학교를 집어넣었어요. 국영수 탐 합해갖고 3과목에서 5를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국영수 중에 뭐가 1등급 받기가 제일 쉬워요?
영어가 쉬워요. 딱 생각해도 영어가 쉬워요. 수학은 여러분 수학이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해요, 그거를? 국어는 맨날 우리 뒤통수 때리는 게 국어잖아요.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는 영어가 남아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5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영어를 1등급 받으면 4가 남아요. 그러면 국어랑 수학을 2를 받아도 가는 거예요, 대학을. 근데 5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영어가 2를 받으면 국어랑 수학 중에 어떤 거 하나는 1등급을 받아요.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시로 대학을 가려면 영어의 난이도와의 관계없이 영어는 1등급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의대 치대도 마찬가지.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뭐 국영수 합해서 각각 1등급을 받아오래요. 의대 오고 싶네? 그냥 1등급 받으래. 그 다음 동국대 같은 그냥 영어 2등급은 아예 오지도 마. 뭐 이런 얘기예요. 영어는 당연히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런 걸 보여주면 애들이 또 그래요. 역시 엄마, 나는 정시야. 정시? 정시 볼게요. 이게 여기 있는 게 보통 본인의 자녀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일 겁니다. 이게 지금 2020학년도 기준 서울에 있는 정시에서 2만 1000명을 뽑아. 2만 1000명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2만 1000명입니다. 2만 1000명이면 2019학년도에 이제 절대평가가 시작되면서 2만 7000명이 1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 이제 3만 5000명이 1등급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워서 5만 3000명이 1등급이 됐습니다. 지금은 약 6에서 8%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한 이 정도라고만 봤을 때도 3만 5천 명이에요. 그럼 정시로 아이가 대학을 가려면 1등급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여담 하나 말씀드릴게요. 봐봐요. 여기 보시면 작년에 1등급이 확 떴죠. 여기 5만 3천 명이 되고 12%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를 비교했을 때 시험에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제 전문가잖아요.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지문 자체는 난이도가 그렇게 쉬워지지 않았어요. 선택지는 좀 쉬워진 게 맞아요. 지문 자체는 그렇게 쉽게 쉬워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너희들이 확 쉽게 느껴졌느냐라고 하면 이것도 통계의 맹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데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에 1등급 컷이 확 올라갔죠. 1등급 애들 많아졌잖아요. 2등급 애들은 어떨까요? 조금 올라갔어요. 3등급 애들은 떨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작년에 어떤 얘기죠? 코로나 일기였죠. 그럼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갔어요.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3 애들도 재수형처럼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된 거예요. 이때 공부를 잘하는 1등급 친구들은 그 많은 시간들을 자기에게 스스로 이롭게 활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하게 된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더 못하게 된 겁니다. 1, 2등급과 3등급이 확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도 못 살게 되죠.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하게 되고요. 못하는 애들은 더 못하게 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속으시면 안 돼요. 정시가 됐든 수시가 됐든 1등급은 무조건 필수라는 겁니다. 심각하죠?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저는 단어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서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수업을 하거든요. 아침 10시에 수업합니다. 아침 10시에 수업하는데 아이들은 9시 반까지 오게 해요. 9시 반부터 10시까지 뭐 하느냐? 출석 체크하고 단어를 30분 동안 씁니다.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종강하는 그날까지 단어 시험은 매일 봅니다. 그리고 단어 시험을 매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보내고 자녀에게도 보냅니다. 두 번째, 구문, 해석하는 연습도 8월까지 시킵니다. 저희 조교들이 한 4명 정도가 뒤에 오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구문을 써와요. 해석하는 연습을 제가 20문장씩 내주거든요. 20문장을 내주게 되면 저희 뒤에 있는 뭐 영문과 애들이 다 뒤에 와서 그날 그걸 갖다가 다 첨삭해 줍니다. 첨삭해서 그날 다 애들에게 돌려줘요.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보내고 자녀에게도 보냅니다. 뭐가 틀린지 알려주고 아이들이 일일이 다 봐주기도 합니다. 어법은 4월까지 해서 끝낼 거예요.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유형별 접근법은 계속해서 8월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 EBS는 이때부터, 이제 여기는 이제 기본 개념을 해야 되고, EBS는 이때부터 수특, 영독, 수화를 이때 집중적으로 풀 겁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기출 분석이 들어갈 거고요. 여름방학 때부터 실전 연습,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들어가면 10월 달까지 해서 이렇게 1년 커리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장 자료도 거기 보시면 제가 현장 자료 제가 나눠드린 게 있어요. 독학 테스트 0이라고 크게 써져 있는 게 있죠. 이게 지금 매년 제가 나눠드리는 것들에 대한 하나하나 한데요. 먼저 복합 테스트가 있고요. 아이들이 오게 되면 이걸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어가게 되면 A 모의고사라고 있을 거예요. A 모의고사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빈칸 순서 삽입 문제만 있는 아주 짧은 모의고사입니다.
두 번째 넘어가시면 비모의고사라고 있는데 비모의고사는 풀 모의고사예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풀 모의고사를 4월달 이후에는 풀어봐야 됩니다. 그때 그거 나눠드리고요. C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C 모의고사는 뭐냐면 빈칸 순서 삽입보다는 길고요. 풀 모의고사보다는 짧은 그런 모의고사입니다. 그게 C 모의고사입니다. 그것들이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EBS 구문들 해석하는 거 20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해석하는 거 20개 나가고요. 그거 일일이 다 첨삭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그리고 학원에 다니게 되면 다른 어떤 문제집을 살 필요 없이 그냥 제가 나눠주는 모든 교재들로 다 끝나게 됩니다. 유형별 엔제라 그래서 빈칸 순서 삽입이 어렵죠. 밑줄의 의미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프린트로 나눠드리게 될 거고, 그리고 3학년 1학기 내신의 문제면 3학년 1학기에 대한 그 문제를, 그 예상 문제를 4권을 줬어요. 4권. 아예 책으로 만들어서 4권을 줬습니다. 그것도 2번. 영어랑 영어 4번을 아예 줬습니다. 총 8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거죠. 어떤 아이들이 수업을 듣느냐? 보통 2등급, 1, 2등급 애들이 많이 와요. 저희 아이는 3등급이에요. 3등급까지는 괜찮아요. 4등급부터는 인터넷 강의랑 병행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강의랑 병행하시면 제가 지금 인투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기초 강의가 다 있어요. 만약에 3등급, 4등급인데 기초가 부족하시면 제 인터넷 강의를 모두 다 교재와 강의 다 무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이 학원비만 내면 이 안에서 모든 걸 제가 다 해결하게 해드릴게요.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 자녀를 보내면 그러길 원하거든요. 뭐 갔더니 계속 돈 내려.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 다 제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다 대학에 갔던 그런 후기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두경이라는 애는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저 아이들 멘토 역할도 하고 있고요. 저희 자료도 만들고 있는데 서울대 영문과 붙은 친구예요. 근데 이 아이가 수시로 붙었는데 6개를 붙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외대 6개 쭉 붙었어요. 영문과만 쭉 붙었습니다. 쫙 붙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학교 갈 거냐고. 그걸 왜 물어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갔습니다. 그런 친구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끝났는데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를 가르치는 게, 또는 지도하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 중학교 2학년 겪어보셨죠?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하시냐면, 아이를 미안하게 만드셔야 돼요. 강압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 안 들면, 어머, 피가 나왔네.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래? 괜찮아. 뭐, 학원비 내야 되는데 뭐. 나는 약 안 먹어도 돼. 이렇게 하셔야지. 너 때문에 그래, 이 새끼야!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를 미안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